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화려했지만 오늘은 유독 차가웠다. 장대처럼 쏟아지는 비가 아스팔트 위를 두들기며 도시의 소음을 삼켰고 넌 사이인 불빛들은 빗물에 번져 마치 인상파 화가의 캔버스처럼 흐릿하게 일렁였다.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이노바테크 홀딩스 타워 최상층. 회장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이 모든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강지우는 묵직한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텅 빈 도시를 무감각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방금 서명을 마친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서가 놓여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흥도 떠오르지 않았다. 28배 이노바테크를 창업해 단 10년 만에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으로 끌어올린 남자. 사람들은 그를 미다스의 손, 얼음 심장을 가진 전략가라 불렀다. 그의 결정 하나에 수조 원의 자금이 움직였고 그의 눈빛 한 번에 수많은 기업의 운명이 갈렸다. 성공, 부, 명예, 세상이 가치 있다 말하는 모든 것을 그는 가졌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채워주지 못하는 공허함이 심장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었다.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처럼. 그의 삶은 오차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갔지만 그 과정에서 감정이라는 부품은 마모되어 사라진 듯했다. 회장님, 퇴근 준비되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 비서가 흠잡을 데 없는 모습으로 보고했다. 강지훈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그는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지훈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는 유능한 인재였다. 수고했어. 먼저 퇴근하게. 알겠습니다. 빗길 운전 조심하십시오. 김 비서가 소리 없이 물러나고 거대한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섰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이 도시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섬이기도 했다. 가족도. 마음을 터놓을 친구도 없었다. 오직 경쟁과 승리.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오는 허무함만이 그의 곁을 맴돌았다. 그는 더 이상 이 공간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겉옷을 챙겨 들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부드러운 엔진음과 함께 그의 검은색 세단이 빛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시야를 확보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는 듯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익숙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한남동 유엔빌리지로 향하는 한적한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그의 예리한 눈이 무언가를 포착했다. 고급 빌라들 사이, 낡은 상가 건물이 만들어낸 어두운 틈, 그 좁은 골목 입구에 작은 형체가 웅크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동네 길고양 이련이 생각했다. 하지만 헤드라이트 불빛이 스치는 찰나, 그것이 동물이 아님을 깨달았다. 흠뻑 젖은 옷을 입은 작은 아이였다.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남의 일에 신경 쓰는 성격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불행에 일일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정작 자신의 길을 나아갈 수 없다고 믿었다. 그의 세상에서 감정은 불필요한 사치이자 약점이었다. 그는 차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려 했다. 경찰에 신고하면 될 일이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차가 골목을 완전히 지나치는 순간 백미러를 통해 비친 아이의 모습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아이는 미동도 없이 비를 맞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 버려진 낡은 인형처럼 아이 옆에는 낡고 작은 캐리어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뇌리에 박혔다. 젠장! 나직한 욕설과 함께 지우는 결국 차를 갓길에 세웠다.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종류의 행동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검은색 장우산을 꺼내 들었다. 굵은 빗줄기가 순식간에 그의 비싼 수트 어깨를 적셨다. 그가 아이에게 다가가자 아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6살이나 되었을까. 깡마른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커다란 눈망울은 텅 비어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 텅 빈 눈동자 깊은 곳에서 지우는 꺼지지 않은 작은 불꽃을 보았다. 절망 속에서도 모든 것을 포기하지는 않은 끈질긴 생명력의 증거였다.
꼬마야,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지훈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어색할 만큼도 딱딱했다. 아이를 대하는 법을 그는 알지 못했다. 아이는 대답 대신 그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경계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아이는 입술을 작게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부모님이 없다는 뜻일까? 아니면 모른다는 뜻일까? 지우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에 연락해줄까? 집을 찾아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자신의 캐리어를 꽉 붙잡았다. 가지 않겠다는 무언의 저항이었다. 그 작은 몸짓에서 지우는 아이가 겪었을 상처의 깊이를 어렴풋이 짐작했다. 경찰이나 보호시설이 아이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절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비는 더욱 거세졌다. 아이의 얇은 옷은 이미 몸에 전부 달라붙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러다간 저천증으로 큰일이 날 수도 있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자아가 치열하게 싸웠다. 이성적인 강지훈은 말했다. 쓸데없는 짓이다. 위험할 수 있어. 내 인생에 불필요한 변수를 만들지 마. 하지만 그의 가장 깊은 곳, 그 자신도 잊고 지냈던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아이를 그냥 둘 건가? 이 빛 속의 저 작은 아이를. 그는 평생을 효율과 결과를 중시하며 살아왔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가장 경멸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생명체는 어떤 논리나 계산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강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아이의 텅 빈 눈동자 속에서. 그는 어쩌면 아주 오래전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남겨졌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른다.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다. 평생의 원칙을 깨는 결정이었다. 일단 비부터 피하자. 나랑 같이 가겠니?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며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이는 한참 동안 그의 얼굴과 내밀어진 손을 번갈아 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그의 눈에서 어떤 위협도 읽을 수 없었는지 혹은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본능이 작용했는지 아이는 아주 천천히 망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아이와 낡은 캐리어를 자신의 채 태웠다. 최고급 가죽 시트가 빗물에 젖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차 안에 히터를 최대로 올리고 그는 말없이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차는 다시 부드럽게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조수석에 앉은 아이는 창밖을 보는 건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훈의 펜트하우스는 그의 성격만큼이나 차갑고 미니멀했다. 흙과 백, 회색 톤으로 이루어진 공간에는 생활의 흔적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거대한 거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는 아이를 욕실로 데려갔다. 따뜻한 물로 씻어. 감기 걸리겠다. 갈아입을 옷은 내가 찾아볼게.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자신의 드레스룸에서 가장 작은 티셔츠를 꺼내왔다. 아이에게는 원피스처럼 클 것이 분명했다. 그가 옷을 들고 나왔을 때 아이는 이미 욕실에서 나와 소파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보니 씻기는 한 모양이었다. 이배요. 지훈이 티셔츠를 건네자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고 다시 욕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의 커다란 티셔츠를 입고 나온 아이의 모습은 더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지훈은 주방으로 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워 아이에게 건넸다. 아이는 두 손으로 컵을 꼭 쥐고 천천히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다. 따뜻한 온기가 몸에 퍼지는지 아이의 표정이 조금은 누그러진 듯 보였다. 이름이 뭐니? 지훈이 다시 물었다. 아이는 우유를 마시던 것을 멈추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유나. 유나. 그 이름은 왠지 모르게 아이와 잘 어울렸다. 나는 강지훈이야.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천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보다 이 작은 아이와 단둘이 있는 것이 몇 배는 더 어렵게 느껴졌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이 아이를 경찰서나 아동보호센터에 데려다 주는 것이 맞았다. 그것이 가장 올바른 절차였다. 하지만 소파 구석에서 따뜻한 우유가 든 컵을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는 유나를 보자 그는 차마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아이의 눈은 여전히 슬펐지만 처음 만났을 때 그 깊은 절망감은 조금 옅어져 있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아이는 비를 맞지 않고 춥지 않고 안전했다. 강지우는 자신이 거대한 폭풍의 눈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만 같았다. 안유나라는 이름의 작고 연약한 폭풍.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그는 이 폭풍을 피해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러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이 폭풍의 중심에서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졌다. 그날 밤 강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침대가 아닌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자신의 침대를 작은 손님에게 내어준 채로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던 차가운 공허함은 아주 조금은 다른 무언가로 채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그 자신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강지우는 낯선 불편함 속에서 눈을 떴다. 딱딱한 소파 등받이에 기댄 채 웅크리고 잠든 탓에 온몸이 뻐근했다. 목을 주무르며 몸을 일으킨 그는 순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도시의 불빛만이 거실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어젯밤의 일이 꿈처럼 아득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침실 문이 살짝 닫혀 있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그 문 너머에 안유나라는 작은 소녀가 잠들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침실 문으로 다가갔다. 아주 작은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자 거대한 침대 한가운데에 작은 몸이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이는 깊이 잠든 듯했다. 지우는 문을 조용히 닫고 뒤돌아섰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 안에 예측 불가능한 타인이 들어와 있었다. 기분이 이상했다. 그의 아침은 언제나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였다. 6시 기상, 30분간의 운동, 차가운 물로 샤워, 그리고 에스프레소 한 잔과 함께 밤사이 들어온 해외 시장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 하지만 오늘 아침, 그는 그 모든 루틴을 시작할 수가 없었다. 아이가 깰까봐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커피 머신을 작동시키는 것도 망설여졌다. 그는 결국 소파에 다시 앉아 태블릿 PC를 켜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했다. 소리 없는 전쟁터, 주식시장의 숫자들이 그의 눈앞에서 춤을 췄지만 어쩐지 평소처럼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의 신경은 온통 닫힌 침실 문에 쏠려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강지은과 안유나의 기묘한 동거는 위태로운 정적 속에서 이어졌다. 지우는 가사 관리인에게 연락해 아이에게 필요한 옷가지와 생필품을 사오게 했다. 최고급 아동복과 장난감들이 펜트하우스의 한 방을 채웠지만 유나는 그것들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 손을 대지 않았다. 유나는 유령처럼 조용한 아이였다. 거대한 집 안을 소리 없이 돌아다녔지만 그 어떤 것도 만지거나 어지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이 공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행동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지훈이 차려준 음식, 대부분 배달 음식이거나 가사 관리인이 준비해 둔 것이었지만 을 말없이 먹었고 그 외의 시간에는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밖을 내다보거나 지훈이 사준 스케치북에 알 수 없는 그림들을 끄적였다. 지훈은 아이와 대화를 시도했다. 필요한 거 있니?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디 아픈 데는 유나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학교는 다녔어. 이번에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단답형의 끄덕임이나 도리질. 아이의 세상은 두꺼운 유리벽에 둘러싸여 있는 듯했고
강지우는 그 벽을 어떻게 깨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기업을 인수하고 적대적 M&A를 방어하고 수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데는 전문가였지만 상처 입은 6살 아이의 마음을 여는 방법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유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매일 아침, 오늘은 반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락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집을 나서기 전 창가에 웅크리고 앉은 유나의 작은 뒷모습을 보면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의 눈동자에 서린 깊은 불신과 슬픔, 그 아이를 다시 한번 낯선 세상으로 밀어넣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의 이성은 그렇다고 말했지만 심장은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이성과 감정의 괴리 속에서 방황했다. 사건이 터진 것은 유나가 그의 집에 온 지 닷새째 되던 날 오후였다. 그날은 이노바테크 홀딩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었다.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금융거래, 알고리즘, 즉 2,000여회의 최종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 시스템은 지난 3년간 수백 명의 최고 인재와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쏟아부은 야심작이었다. 성공한다면 이노바테크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었다. 지우는 이례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의 홈오피스는 회장실을 축소해 놓은 것처럼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멀티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주가지수, 외환 거래량, 그리고 지스 2.0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만들어내는 복잡한 데이터 플로우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헤드셋을 낀 채 핵심 개발팀과 긴박한 화상회의를 진행 중이었다. 회장님, 3번 섹터에서 이상 데이터가 감지됩니다. 알고리즘이 예측 범위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 속 퀀트 분석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중앙 스크린에 떠있는 3차원 데이터 그래프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수백만 개의 변수가 얽혀 만들어내는 혼돈의 소용돌이 마치 살아있는 괴물 같았다. 원인이 뭐야? 외부 공격인가? 아닙니다. 방화벽은 이상 없습니다. 내부적인 연산 오류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원인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시스템 전체가 과부하로 다운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심각했다. 가상 테스트 환경이었지만 여기서 실패하면 프로젝트 전체가 좌초될 수도 있었다.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 회사의 주계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터였다. 지훈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모든 데이터를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분석했지만 답이 보이지 않았다. 마치 정교한 미래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의 팀원들,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스크린에 떠있는 혼돈의 데이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홈 오피스의 문이 소리 없이 살짝 열렸다. 유나가 작은 머리를 쏙 내밀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마도 회의 소리가 너무 커서 무슨 일인가 싶어 와본 모양이었다. 지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아이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하려 했다. 지금은 한가롭게 아이를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다. 하지만 유나는 그의 손짓을 보지 못했다. 아이의 시선은 온통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현란하게 움직이는 숫자와 그래프들, 어른들이 보기에도 어지러운 그 광경을 아이는 이상할 만큼 차분한 눈으로 마치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아이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문제의 데이터 그래프가 떠있는 중앙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다. 지훈의 팀원들이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혼돈의 소용돌이였다. 유나야, 지금은 안... 지훈이 아이를 말리려는 순간 아이가 작은 손가락을 들어 스크린을 가리켰다. 아이의 손가락은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뒤엉켜 있는 그래프의 한 지점.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허공을 정확히 짚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는 나직하게 속삭였다. 여기가 아파요. 그 순간 지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이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 그곳은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식별할 수 없는
수십 개의 데이터 라인이 미세하게 교차하며 치명적인 상호 간섭을 일으키는 지점이었다. 알고리즘의 심장부에서 발생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 그 균열이 시스템 전체를 붕괴 직전으로 몰고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팀 전체가 몇 시간을 달려들어도 찾아내지 못했던 문제의 근원이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번개처럼 연결되었다. 팀장, 그가 헤드셋에 대고 외쳤다. 3번, 섹터, 델타 7 노드 강제 차단해, 그리고 해당 노드에 연결된 모든 파생 변수를 즉시 격리시켜 지금 당장. 화면 속 팀장은 당황했다. 회장님, 하지만 그곳은 시스템의 핵심 축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내 말 들어 3초 주지. 3, 2. 지훈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팀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다급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델타 7 노드, 강제 차단 및 격리 완료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기적이 일어났다. 미친 듯이 요동치던 데이터 그래프가 거짓말처럼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혼돈의 소용돌이가 잦아들고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시스템 과부하를 알리던 붉은 경고등들이 일제히 녹색으로 바뀌었다. 헤드셋 너머로 개발팀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잡았습니다. 시스템 안정화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걸 찾아내신 겁니까? 하지만 지훈은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헤드셋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스크린 앞에 서 있는 작은 소녀를 바라보았다. 유나는 여전히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다. 그저 혼란스럽던 화면이 조용해진 것을 신기하게 쳐다볼 뿐이었다. 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그의 심장이 평생 느껴보지 못한 속도로 뛰고 있었다. 유나야, 방금 어떻게 알았니? 유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냥 저기가 계속 깜빡거리면서 아프다고 소리쳤어요. 아프다고 소리쳤다.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아이의 눈에는 복잡한 데이터가 아니라 고통받는 생명체가 보였던 것이다. 아이는 논리적인 분석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느꼈을 뿐이다.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병들고 잘못된 부분을 본능적으로 감지해낸 것이다. 이것은 천재성이라는 단어로도 설명이 부족했다. 신의 영역에 가까운 재능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개인 비서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회장님, 방금 경쟁사인 미라지코프에서 대규모 공매도를 시도했습니다. 아마도 즈스 2000전0 테스트 실패 정보를 입수하고 저희 주가를 폭락시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지시로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순간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역공에 들어가 공매도 세력을 전부 청산시켰습니다. 예상 수익 약 500만 달러입니다. 3초 유나가 화면을 가리키고 그가 결단을 내리기까지 걸린 시간, 그 단 3초가 회사의 운명을 구하고 적의 함정을 역이용해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인 것이다. 강지훈은 눈앞의 작은 소녀를 다시 바라보았다. 비에 젖은 채 골목에 버려져 있던 아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무력해 보였던 존재, 그 작은 아이가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단 3초 만에 해결하고 그의 손에 수십억 원을 쥐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유나를 그저 보호해야 할 불쌍한 아이로 볼 수 없었다. 아이의 존재 자체가 그가 평생을 믿어온 세상의 모든 법칙을 뒤흔드는 거대한 미스터리였다. 그리고 그는 그 미스터리의 중심에 서 있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 벌어진 조용한 기적이 서울의 금융가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핵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태풍의 바람은 이미 가장 먼저 한 남자를 덮치고 있었다. 여의도 금융의 심장부, IFC 타워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미라지 코퍼레이션 회장실. 이곳의 주인인 최태석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그의 앞에는 25년산 최고급 싱글,
몰트 위스키가 황금빛 액체를 뽐내고 있었고 입에는 쿠바산 시가가 물려 있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 창 너머로 이노바테크 타워를 내려다보며 경멸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지훈, 내 놈의 시대도 이제 끝이 보이는군. 최태석, 쉰을 간 넘긴 나이에 미라지코프를 재계 20위권으로 끌어올린 입지전적인 인물. 하지만 그의 성공 신화 뒤에는 온갖 추악한 소문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정경유착, 내부자 거래, 무자비한 기업 사냥. 그는 법과 도덕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 야심가였다. 특히 젊은 나이에 혜성처럼 나타나 자신을 위협하는 강지훈에게는 병적인 경쟁심과 질투를 느끼고 있었다. 오늘 그는 강지훈의 목에 비수를 꽂을 완벽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이노바테크가 야심차게 개발 중인 AI 알고리즘 지스 임첨0의 최종 테스트가 실패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입수한 그는 테스트 시간에 맞춰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매도 폭탄을 투하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노바테크의 기술적 결함이 시장에 알려지는 순간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그는 앉은 자리에서 수백억을 벌어들이는 동시에 강지훈에게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힐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회장님, 시작됐습니다. 이노바테크 주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작전 담당 임원의 흥분된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다. 최태석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위스키 잔을 들어 올렸다. 그래, 축배를 들 시간인가? 하지만 그의 축배는 너무 일렀다. 불과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임원의 목소리가 다시 인터폰을 통해 울렸다. 이번에는 흥분이 아니라 당혹과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호에, 회장님 이상합니다. 이노바테크 주가가 갑자기 반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입한 공매도 물량을 누군가 전부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뭐라고 최태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끄고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다.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 그래프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절벽처럼 수직으로 떨어져야 할 그래프가 마치 거대한 손이 아래에서 받쳐 올린 것처럼 무서운 기세로 치솟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공매도 포지션은 순식간에 막대한 손실로 변해가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강지훈이 방어에 나선 건가 아니. 이 정도 물량을 이 속도로 막아내는 건 불가능해. 최태석이 고함을 질렀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상황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마치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던 무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포감. 그리고 잠시 후 최종 보고가 올라왔다. 회장님, 저희 당했습니다. 공매도 포지션, 전량 강제 청산됐습니다. 손실액 약 50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쿵? 최태석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500만 달러, 단 몇 분 만에 60억 원이 넘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돈도 돈이지만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오히려 역습을 당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으악! 그의 입에서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나왔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최고급 위스키 병을 집어들어 벽에 던져버렸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황금빛 액체와 유리 파편이 값비싼 카펫 위로 흩어졌다. 회장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박 전무가 사색이 된 얼굴로 들어왔다. 최태석의 분노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그의 몫이었다. 강지훈이 개자식. 최태석은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분노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박 전무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어떻게 된 거야? 내부 정보는 확실하다고 했잖아. 지스 2.0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며?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쪽 정보원은 분명히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강지훈이 불과 몇 초 만에 문제를 해결하고 역공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몇 초 만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최태석은 박전무를 밀치고 다시 모니터 앞으로 갔다. 그는 방금 전에 거래 기록을 시간대별로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분노는 점차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어갔다. 그는 비록 성격은 포악했지만 시장을 읽는 눈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장사꾼이었다. 모니터에 나타난 이노바테크의 대응은 완벽했다. 신의 경지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확히 꿰뚫고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반격했다. 인간의 판단 속도를 넘어선 마치 미래를 예지한 듯한 움직임이었다. 이건 강지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최태석이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오만한 그였지만 강지훈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았다. 강지훈은 분명 천재였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것은 천재를 넘어선 무언가였다. 박전무, 최근 이노바테크에 새로 영입된 인물이 있나? 월스트리트 출신의 괴물급 퀀트라던가 아니면 국책연구소에서 빼내온 AI 석학 같은 인물 말이야. 아닙니다. 회장님, 지난 6개월간 이노바테크의 주요 임원 및 핵심 개발자 인사의 특이 동향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부에 쥐새끼가 있다는 건가? 우리가 심어놓은 정보원 말고 강지훈이 심어놓은 역정보원 말이다. 최태석의 의심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반드시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런 신기에 가까운 플레이는 단순히 정보를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마치 답안지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것과 같아. 최태석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퍼즐 조각들로 가득 찼다. 강지훈, 이노바테크, 지스 2.025, 그리고 신기에 가까운 방역,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그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강지훈, 그놈이 새로운 무기를 손에 넣었어.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든 정체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이노바테크는 자신이 알던 과거의 이노바테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강지훈의 손에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비밀 병기가 쥐어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굴욕감과 위기감이 동시에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강지훈에게 당한 치욕을 몇 배로 갚아주어야 했다. 그리고 그 비밀 병기를 알아내서 빼앗거나 혹은 파괴해야만 했다. 백전무, 최태석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다. 네, 회장님. 지금부터 이노바테크와의 전면전을 준비한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인맥을 총동원해 언론, 정치권, 금융감독원까지 이노바테크를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림자를 움직여. 박전무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림자는 미라지코프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특수정보팀이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온갖 지저분한 일을 처리하는 조직. 최태석이 가장 아끼는 칼이었다. 강지훈의 모든 것을 파헤쳐 그의 24시간 일거수일투족, 만나는 모든 사람, 심지어 그가 먹는 음식, 잠버릇까지 전부 다. 최근에 그의 주변에 나타난 특이한 인물이나 물건이 있는지 샅샅이 뒤져 그놈의 비밀 병기가 무엇인지 반드시 정체를 알아내야 한다. 최태석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다. 강지훈, 네가 뭘 숨기고 있든 내가 전부 벗겨내 주마. 그리고 내 손에서 가장 소중한 것부터 하나씩 부서뜨려 주지. 미라지코프라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강지훈과 그가 보호하는 작은 소녀를 향해 서서히 손을 뻗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찾고 있는 비밀 병기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6살짜리 소녀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이제 두 거인의 싸움을 숨죽인 채 지켜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세계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나는 미라지코프의 최태석이 일으킨 거친 파도에 맞서 이노바테크라는 거대한 함선을 지켜내는 축이었고, 다른 하나는 안유나라는 작고 고요한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는 축이었다. 기묘하게도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두 세계는 그의 안에서 하나의 감정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바로 보호해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이었다. 그날 이후 지우는 유나를 이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었다. 아이는 더 이상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가여운 존재가 아니었다. 아이의 평범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경이로운 미스터리로 다가왔다. 유나가 거실 카펫의 복잡한 문양을 한참 동안 손가락으로 따라 그릴 때, 혹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행렬을 넋을 잃고 바라볼 때마다 지우는 아이가 세상에 어떤 숨겨진 패턴을 읽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호기심이 아이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유나의 능력을 테스트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이를 비밀 병기로 취급하는 최태석과 다를 바 없는 짓이었다. 그 대신 그는 아이의 과거를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아이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왔는지, 왜 그 빛 속에 홀로 버려져야 했는지 알아야만 했다. 그것이 아이를 제대로 지켜주기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김비서에게 비밀리에 조사를 지시했다. 안유나, 만 6살. 이 아이에 대해 알아봐줘. 가족관계, 부모님, 살아온 환경, 모든 걸 단. 절대 아이나 주변에 소문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용하게. 평소라면 업무 지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을 김 비서였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강지훈의 목소리에 담긴 이례적인 진중함을 읽었다. 이것은 회사의 일이 아닌 회장 강지훈의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 비서가 물러간 후 지훈은 다시 치열한 전쟁터로 복귀해야 했다. 최태석의 공격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예상했던 대로 공격은 노골적이지 않고 교활했다. 증권가 정보지를 중심으로 이노바테크에 대한 악성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지스 2.0 알고리즘의 심각한 결함 발견, 이노바테크, 대규모 투자 실패로 유동성 위기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었다. 비록 근거는 없었지만 이런 소문들은 개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동시에 회사의 핵심 인력들에 대한 헤드헌팅 시도가 집요하게 들어왔다. 미라지코프는 기존 연봉의 서너 배를 제시하며 이노바테크의 허리를 흔들려고 했다. 비록 충성심 높은 핵심 임원들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몇몇 중간급 연구원들이 이직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내부 분위기가 미묘하게 술렁였다. 전형적인 최태석 스타일이군.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주변을 갉아먹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방식. 긴급 임원회의에서 지우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임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지만 지훈의 흔들림 없는 모습에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홍보팀은 루머에 일일이 대응하지 마. 오히려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강경한 경고문 하나만 발표하고 침묵을 지켜. 인사팀은 핵심 인력 관리에 더 신경 쓰고 필요한 경우 스톡 옵션 추가 부여 등의 보상안을 검토하도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갈 거야. 그의 지시는 명쾌했고 전략은 확실했다. 그는 최태석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이것은 본 게임을 위한 사전 작업, 즉 이노바테크의 힘을 빼놓고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한 탐색전이었다. 진짜 공격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지우는 보이지 않는 적의 칼날을 느끼며 더욱 철저하게 방어벽을 쌓아 올렸다. 그렇게 며칠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가던 어느 날 저녁, 김 비서가 무거운 표정으로 그를 찾아왔다.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윤에 대한 조사 결과였다. 아이는 잠들었습니다. 김 비서가 먼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고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로 그를 이끌었다.
묵직한 원목 책상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보고하기. 김 비서는 서류 봉투를 여는 대신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가 조사한 내용은 너무나도 비극적이어서 차마 서류로 먼저 보여줄 수가 없었다. 안유나 양의 부모는 1년 전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했습니다. 부친은 안민준 박사, 모친은 김서연 씨입니다. 안민준 박사?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다. 네, 회장님도 아실 겁니다. 국내 AI 기반 데이터 분석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분이셨습니다. 특히 비정형 데이터 패턴 인식에 관한 한 독보적인 천재로 불렸습니다. 5년 전 학계를 떠나 개인 연구소를 설립하고 독자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유나의 경이로운 능력. 그것은 어쩌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일지도 몰랐다. 사고 경위는 빗길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단독 사고였습니다. 운전 중이던 안민준 박사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언덕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경찰은 빗길 과속으로 인한 운전 미숙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김 비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훈의 눈치를 살폈다. 지훈은 턱짓으로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차량은 출고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신차였는데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원인 불명의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국과수에서는 차량 결함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자동차 회사 측에서는 사고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유나 양은 사고 당시 차에 없었나? 번에 다행히 외할머니 댁에 맡겨져 있어 화를 면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피부티였던 외할머니마저 반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유나 양의 양육권은 유일하게 남은 친척인 이모, 즉 모친의 여동생 부부에게 넘어갔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모 부부는 안민준 박사 부부가 남긴 유산을 상속받자마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나 양의 이름으로 남겨진 아파트와 예금까지 법적으로 유나 양이 성인이 될 때까지 관리해야 할 재산을 자신들의 사업자금과 빚을 갚는데 거의 다 탕진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눈에서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주변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모 부부는 유나 양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씻기거나 입히지도 않았고 끼니를 거르는 일도 잦았다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유나 양을 발견하시던 날, 그들은 마지막 남은 아파트까지 처분하고 야반도주하듯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유나 양을 짐이 된다는 이유로 낡은 캐리어 하나만 들려서 집 밖으로 내쫓은 겁니다. 김 비서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 역시 조사를 하면서 인간의 탐욕과 잔인함의 치를 떨어야 했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분노가 지훈의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돈 때문에, 자신의 편애 때문에, 피를 나눈 조카를, 부모를 잃은 6살짜리 아이를 그렇게 비참하게 버릴 수 있다는 말인가. 그는 세상의 온갖 추악한 인간들을 상대해 왔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이것은 인간성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는 유나의 텅 빈 눈동자를 떠올렸다. 세상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저버린 듯한 그 깊은 슬픔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어른에게서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버림받았던 것이다. 그 쓰레기들 지금 어디에 있지?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소재는 파악해 두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시면. 됐어. 지금은 아니야. 지훈은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들을 찾아가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법의 대가를, 그리고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해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유나의 안정을 되찾아주는 것이었다. 수고했네. 오늘 보고 내용은 자네와 나 둘만 아는 걸로 하게. 알겠습니다. 김 비서가 물러간 후 지우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유나의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와 그들 품에 안겨 수줍게 미소 짓는 네 살배기 유나, 행복으로 가득 찬.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한 조각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가 잠든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등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아이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평온해 보였지만 미간은 희미하게 찡그려져 있었다. 아마 꿈속에서도 아픈 기억과 싸우고 있는지도 몰랐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아이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아이는 잠결에 작게 몸을 뒤척이며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섰다. 유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 아이가 가져다준 $500만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는 그저 이 상처 입은 작은 영혼을 지켜주고 싶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하거나 상처 주지 못하게.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막아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고 싶었다. 최태석의 탐욕과 유나의 이모 부부의 탐욕. 그 근원은 결국 같은 것이었다. 약한 자를 짓밟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추악한 욕망. 지우는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한 싸움과 한 아이의 세상을 지키기 위한 싸움.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두 번째 싸움이 그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고 절실하다는 것을. 최태석이 일으킨 폭풍은 예상보다 더 거칠고 집요했다. 얕은 수준의 루머와 인력 빼가기가 통하지 않자 그는 본격적으로 칼을 뽑아들었다. 이노바테크를 향한 공격은 더 이상 탐색전이 아니었다.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파괴 행위로 변모했다. 어느 날 새벽 3시,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 설치된 비상경보 시스템이 요란하게 울렸다. 외부 침입이 아닌 회사 중앙 서버에 대한 최고 등급의 사이버 공격이 감지되었다는 신호였다. 지우는 잠옷바람으로 홈 오피스로 달려갔다. 벽면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붉은 경고창이 섬광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상황 보고에 헤드셋을 쓰자마자 보안팀장의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회장님 적들이 작정하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디도엔스로 외부 방화벽을 교란시키는 동시에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해 R&D 서버 쪽으로 침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지스 T.6의 소스 코드로 보입니다. 지훈의 표정이 얼음처럼 굳었다. 지스 T.0은 이노바테크의 미래 그 자체였다. 만약 소스 코드가 유출된다면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 회사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터였다. 백업 서버는 안전한가? 네. 다중으로 분리되어 있어 안전합니다. 하지만 메인 서버가 뚫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적들의 패턴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집요합니다. 마치 저희 시스템의 내부 구조를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태석이 고용한 용병이거나 혹은 내부 첩자가 흘린 정보일 것이다. 지우는 즉각적인 결단을 내렸다. 지금부터 내가 직접 지휘한다. 보안팀은 내 지시에만 따르도록, 두 팀은 즉시 R&D 서버로 연결되는 모든 외부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차단해 1팀은 나와 함께 적들을 가상 허니팟 서버로 유인한다. 그놈들이 원하는 걸 주는 척하면서 역으로 놈들의 IP와 실체를 추적하는 거야. 그의 지시는 혼란에 빠진 보안팀의 등대와도 같았다. 지우는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의 눈은 스크린 위를 흐르는 수억 개의 데이터 코드 라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좇고 있었다. 차가운 이성과 불같은 집중력이 그의 안에서 공존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그는 수십 명의 팀원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보이지 않는 적과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공격은 마침내 멈췄다. 이노바테크는 핵심 기술을 지켜냈고 오히려 공격의 배후에 미라지코프와 연계된 해외의 한 해커 집단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승리였지만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지우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나왔다. 밤샘의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다.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눈을 감았다.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최태석은 앞으로 더욱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그를 몰아붙일 것이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유나가 잠에서 깼는지 침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걸어 나오고 있었다. 아이는 소파에 쓰러져 있는 지훈을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다. 그리고는 작은 손으로 지훈의 이마를 짚었다. 아빠요. 아이가 처음으로 그에게 건넨 질문이었다. 지훈은 천천히 눈을 떴다.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커다란 눈망울과 마주쳤다. 그 순수한 눈빛 앞에서 밤새 그를 짓누르던 피로와 분노가 거짓말처럼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아니, 괜찮아. 그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이는 그제야 안심한 듯 그의 옆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았다. 지우는 그런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차가운 전쟁터에서 돌아온 그에게 이 작은 온기는 그 어떤 승리보다도 값진 위안이었다. 그날을 기점으로 지훈의 삶은 더욱 기묘한 이중생활의 연속이 되었다. 낮에는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회사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냉혹한 지휘관이었지만 밤이 되면 서툰 솜씨로 아이를 돌보는 초보 아빠가 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시도했다. 인터넷 레시피를 보며 계란 프라이를 만들다 까맣게 태워버리기 일쑤였고 볶음밥은 짜거나 싱거웠다. 하지만 유나는 단 한 번도 투정을 부리지 않았다. 그가 만들어준 서툰 음식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양 작은 입으로 오물오물 전부 먹어주었다. 그 모습이 고맙고 대견해서. 지우는 다음 날 또다시 앞치마를 둘렀다. 어느 날 밤, 유나가 악몽을 꾸며 울음을 터뜨렸다. 비명에 가까운 아이의 울음소리에 지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아이의 방으로 달려갔다. 아이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허공에 손을 휘젓고 있었다. 싫어. 무서워. 아마도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아이를 괴롭히는 듯했다. 지우는 평생 누군가를 위로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침대 옆에 앉아 떨고 있는 아이의 작은 몸을 서툴게 끌어안았다. 괜찮아. 괜찮아. 유나야, 아저씨가 여기 있어.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어린 시절의 자장가를 나직하게 불러주었다. 그의 품에서 한참을 흐느끼던 아이는 그의 규칙적인 심장 소리와 서툰 자장가 속에서 점차 안정을 되찾고 다시 잠이 들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지우는 밤이 새도록 아이의 곁을 지켰다. 그는 깨달았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위협에서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아이의 부서진 마음속에 자리 잡은 깊은 상처와 공포로부터 아이의 영혼을 지켜내는 것이었다. 치열한 싸움과 서툰 일상이 교차하던 어느 날 오후, 최태석의 새로운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사이버 공격보다 더 교묘하고 악랄한 권력을 이용한 압박이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노바테크의 회계 장부에 대한 특별 감사를 나오겠다는 통보가 온 것이다. 명백한 표적 감사였다. 최태석이 정관계에 뿌려놓은 돈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우는 즉시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법무팀과 회계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회장님, 저희 회계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작정하고 털기 시작하면 사소한 규정 착오 하나를 침소봉대해서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태석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것일 겁니다. 알고 있어. 감사의 성실히 임하되 그들의 모든 요구사항과 절차를 문서와 영상으로 기록해둬. 부당한 압력이 들어올 경우 역으로 우리가 언론에 터뜨릴 증거가 될 거야. 지훈이 냉정하게 지시를 내리며 대책을 논의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에 집중하고 있던 그의 소매를 누군가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고개를 돌리자 유나가 그의 바로 옆에 서 있었다. 아이는 언제 들어왔는지 그의 손에 작은 스케치북을 내밀고 있었다. 스케치북에는 삐뚤빼뚤한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커다란 사람과 작은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아마도 자신과 지훈을 그린 모양이었다. 그림 위에는 아이가 안간힘을 써서 쓴 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바, 힘내세요. 아빠. 그 한 단어가 지훈의 심장을 거대한 망치처럼 내리쳤다. 그의 모든 방어 기제가, 냉철한 이성이, 단단한 갑옷이 그 단어 앞에서 무력하게 녹아내렸다. 화면 속에서 임원들이 무언가 심각하게 보고하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오직 눈앞의 작은 아이와 아이가 건넨 서툰 그림과 아빠라는 단어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화상회의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회의는 여기까지,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해. 임원들의 당황한 표정이 화면에서 사라졌다. 지우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28배 회사를 창업하고 지난 10년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왔다. 외롭고 힘들어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아이가 건넨 서툰 위로 앞에서 그는 무장해제되었다. 이거 내가 마음에 드니? 그가 그림을 가리키며 묻자 유나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지우는 아이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몸이 그의 품에 꼭 맞았다. 그는 깨달았다. 최태석이 아무리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와도 자신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자신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세상이, 돌아와야 할 집이, 그리고 아빠라고 불러주는 작은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업 전쟁의 폭풍우는 그의 회사를 위협했지만 그 폭풍우 속에서 피어난 작은 온기는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있었다. 유나가 건넨 아빠라는 두 글자는 강지훈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거인을 깨웠다. 그 거인의 이름은 분노였고 또한 사랑이었다. 그는 더 이상 최태석이 던지는 칼날을 막아내는데 급급한 수비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적의 심장부에 칼을 꽂을 준비가 된 전사였다. 그의 목표는 더 이상 회사를 지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안민준 박사 부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유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새로운 싸움의 이유가 되었다. 금융감독원의 특별감사는 예상대로 집요하고 악의적이었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이노바테크의 회계 자료와 법무팀의 철저한 방어 논리 앞에서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물러나야 했다. 최태석의 1차 공격은 그렇게 무위로 돌아갔다. 하지만 지우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더 교활하고 위험한 2차, 3차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방역의 칼날을 갈아야만 했다. 그의 시선은 다시 안민준 박사에게로 향했다. 김비서, 안민준 박사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봐. 특히 그의 마지막 1년에 대해서. 학계와 담을 쌓고 개인 연구에만 몰두했다고 했지 그 기간 동안 그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연구를 했는지, 자금 출처는 어디였는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털어내. 지훈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집요했다. 이전의 조사가 유나의 주변을 살피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사건의 핵심을 파고드는 예리한 메스와도 같았다.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모든 비밀의 열쇠는 바로 유나의 아버지, 안민준 박사에게 있다는 것을 김 비서가 이끄는 정보팀이 총동원되었다. 하지만 조사는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안민준 박사는 천재적인 두뇌만큼이나 철저한 보안 의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개인 연구소는 그가 사망한 직후 폐쇄되었고 모든 연구 자료는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기되어 있었다. 그의 이메일과 클라우드 계정은 군사 수준의 암호로 잠겨 있었고 대외적인 활동 기록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세상에서 자신의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운 사람처럼 보였다. 회장님, 쉽지 않습니다. 안 박사는 거의 유령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금전거래 내역도 대부분 개인 자산을 사용했고 외부 투자 유치 기록도 전무합니다. 며칠간의 조사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자 김 비서가 난처한 얼굴로 보고했다. 지우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안민준 박사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그는 딸 유나를 목말 태운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저렇게 딸을 사랑했던 아버지가 왜 세상과 등을 지고 은둔자처럼 살아야 했을까? 완벽하게 흔적을 지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아무리 조심했어도. 반드시 어딘가에 연결고리는 남아있기 마련이야. 사람을 통해 접근해봐. 그와 함께 일했던 제자나 동료 연구원, 하다못해 연구소 건물을 관리하던 경비원이라도 좋아. 그와 마지막으로 접촉했던 사람을 찾아내. 지훈의 지시에 따라 정보팀은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신락 같은 단서 하나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안민준 박사의 연구소에서 1년 남짓 근무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현재는 IT 업계를 완전히 떠나 지방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젊은 연구원의 존재였다. 이름은 이수현. 지우는 이수현이라는 이름이 이번 조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직접 그를 만나보라고 지시하는 대신 자신이 직접 나서기로 했다. 상대가 극도로 예민한 사안에 대해 입을 열게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무게감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다음 날 지우는 모든 스케줄을 비우고 이수현이 있다는 강원도의 작은 해안 마을로 향했다. 낡은 상가 2층에 위치한 시간의 책방이라는 이름의 서점은 마치 세상의 흐름에서 비껴난 듯 고즈넉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지훈이 안으로 들어서자 낡은 책 냄새와 함께 젊은 남자가 그를 맞았다. 덥수룩한 머리에 뿔테 안경을 쓴 연구원 시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지만 김 비서가 건넨 사진 속의 이수연이 틀림없었다. 어떤 책을 찾으시나요? 이수연은 낯선 방문객을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물었다. 책을 사러 온 건 아닙니다. 이수연 씨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훈이 자신의 명함을 건네자 이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노바테크 홀딩스 회장 강지훈. 대한민국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수현은 뒷걸음질 치며 대화를 거부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역력했다. 안민준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훈의 나직한 한마디에 이수현의 몸이 돌처럼 굳었다. 지훈은 그의 불안을 이해한다는 듯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안 박사님의 유일한 혈육인 따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따님이라는 말에 이수연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내 서점 문에 임시 휴업 팻말을 걸고 지훈을 안쪽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박사님께 딸이 있었군요. 이수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박사님은 연구에 미쳐 사는 분이셨지만 가끔 딸아이 사진을 보며 웃으실 때만큼은 평범한 아버지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존경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가 왜 갑자기 연구소를 그만뒀는지 궁금하시겠죠? 저는 도망친 겁니다. 무서워서요. 무엇이 무서웠습니까? 이수연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 마침내 결심한 듯 무거운 입을 열었다. 박사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한 기업과 비밀리에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시장의 이상 패턴을 감지하고 미래의 위기를 예측하는 그런 종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박사님은 그것을 카산드라라고 부르셨죠. 인류에게 도움이 될 위대한 발명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경청했다. 카산드라의 성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거의 미래를 예지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박사님께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함께 일하던 파트너 기업에서 카산드라를 인류를 위한 위기 경보 시스템이 아니라 시장을 교란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요.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지스 2.00을 공격했던 신기에 가까웠던 미라지코프의 움직임, 그리고 유나가 보여주었던 경이로운 패턴 인식 능력,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다. 박사님은 경로하셨습니다. 당장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그들의 비윤리적인 계획을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상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박사님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그 파트너 기업 이름이 뭡니까? 지훈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수현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 이름을 내뱉었다. 미라지 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사람이 바로 최태석 회장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안민준 박사는 최태석과 손을 잡고 카산드라를 개발했다. 하지만 최태석의 탐욕을 알게 된 후 그와 대립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사고로 위장되어 아내와 함께 살해당했다. 최태석은 안민준 박사의 연구 결과를 독차지했고 그것을 이용해 시장을 자신의 놀이터처럼 주무르고 있었던 것이다. 지스 2.0을 공격했던 것도 바로 그 카산드라의 힘이었을 터. 그리고 유나, 아이는 아버지의 천재성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카산드라가 수만 줄의 코드로 구현해야 하는 패턴 인식 능력을 아이는 본능적으로 살아있는 감각처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나 비리 폭로의 차원이 아니었다. 이것은 살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최태석이라는 악마가 서 있었다. 이수연 씨, 오늘 하신 말씀, 법정에서도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훈의 말에 이수연은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최태석 회장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수연 씨와 당신의 가족 모두 이노바테크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죠. 대신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내주십시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안민준 박사님과 홀로 남겨진 그 아이를 위해서. 지훈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에서 이수연은 단순한 기업 총수가 아닌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려는 한 남자의 굳은 의지를 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망설이다. 마침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지훈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전세는 역전되었다. 그는 더 이상 방어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최태석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그의 심장을 관통할 수 있는 비수를 손에 쥐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칼을 언제, 어떻게 휘두를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다. 그의 싸움은 이제 회사를 지키는 것을 넘어 법의 심판대 위에서 괴물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전쟁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강지훈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눈빛이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화살을 막아내는 방패처럼 단단했다면 이제는 적의 심장을 꿰뚫기 위해 날카롭게 벼려진 창과도 같았다. 그의 안에서 분노는 차갑게 식어 강철 같은 결의가 되었고 슬픔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집요한 사명감으로 승화되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사무실로 복귀하자마자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신뢰를 받는 핵심 인물들을 소집했다. 그의 그림자이자 오른팔인 김비서, 이노바테크의 법률적 방패인 법무팀의 백승수 변호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회사를 지켜낸 사이버 보안팀의 천재 해커, 코드네임 헤르메스, 이 세 사람만으로는 부족했다. 이번 싸움은 기업 간의 분쟁이 아닌 살인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었다. 전문가가 필요했다.
지우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한때 검찰의 전설적인 특수부 검사로 이름을 날렸으나 지금은 은퇴하여 조용히 지내고 있는 박철중 변호사를 삼고초려 끝에 영입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이노바테크의 미래가 걸린 일이자 한 사람의 인생과 정의가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한적한 오피스텔, 외부에는 평범한 컨설팅 회사로 위장된 비밀스러운 공간, 지훈이 비밀 작전을 위해 마련한 워룸이었다. 중앙에 거대한 화이트보드에는 최태석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주위로 안민준 박사 부부의 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그리고 이수연 연구원의 사진이 자석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지훈은 지난 며칠간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팀원들에게 공유했다. 안민준 박사와 최태석의 관계, 카산드라 프로젝트, 그리고 의문투성이의 교통사고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건 기업 분쟁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교사 사건입니다. 박철중 변호사가 굵은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말했다. 그의 잠자고 있던 사냥개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태석 같은 거물을 끌어내리려면 그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물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최태석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성전을 시작할 겁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가장 예리한 무기로 성벽을 허물어 주십시오. 그의 지휘 아래 작전은 일사불란하게 시작되었다. 거대한 정의의 그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촘촘하게 짜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임무는 증인 보호였다. 김 비서는 즉시 강원도로 내려가 이수연 연구원과 그의 가족을 아무도 모르는 안전가옥으로 옮겼다. 최태석의 그림자가 그의 존재를 눈치채기 전에 가장 중요한 증인을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두 번째 임무는 사고의 재구성이었다. 박철중 변호사는 자신의 옛 인맥을 동원해 1년 전의 교통사고 기록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구급대원과 견인차 기사를 수소문해 만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한 늙은 견인차 기사에게서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다. 이상했지. 그참 브레이크 오일이 거의 새어나오지 않았어. 보통 브레이크 파열 사고가 나면 도로에 오일이 흥건하기 마련인데 그 차는 이상할 만큼 깨끗했거든. 마치 누군가 고의로 오일을 거의 다 빼놓고 마지막 남은 압력으로 몇 번만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대로 터지게 만든 것처럼 말이야. 경찰 보고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전문가의 직감적인 증언이었다. 박 변호사는 국내 최고의 교통사고 재현 전문가에게 이 증언과 사고 기록을 넘겨 사고가 아닌 설계된 살인의 가능성을 입증할 시뮬레이션 제작을 의뢰했다. 세 번째 임무는 디지털 증거 확보였다. 헤르메스는 자신이 가진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 미라지코프의 철옹성 같던 서버에 대한 역추적에 들어갔다. 그는 미라지코프가 고용했던 해커 집단의 서버를 먼저 해킹해 그들의 공격 기록 속에서 미라지코프 내부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뒷문을 찾아냈다. 그는 유령처럼 미라지코프의 서버에 잠입했다. 그는 카산드라 혹은 안민준 박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파일은 찾을 수 없었다. 최태석처럼 치밀한 자가 그런 증거를 남겨둘 리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삭제된 파일의 데이터 찌꺼기, 임시 저장 파일의 흔적, 임원들 간에 오고 간 암호화된 메시지들을 수집하고 복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광활한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의미 있는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안민준 박사의 사고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 최태석의 비서실과 그림자팀의 리더 사이에 오고 간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프로젝트 K 처리 방안 보고 바랍니다. K, 아마도 카산드라의 이니셜일 것이다. 그리고 사고 다음 날, 비서실에서 그림자팀의 리더가 관리하는 유령회사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송금된 기록을 찾아냈다.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시기와 액수가 너무나도 절묘했다. 이것이 살인의 대가라는 강력한 심증이었다. 네 번째 임무는 돈의 흐름을 쫓는 것이었다. 김 비서는 유나의 이모 부부 주변을 파헤쳤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그들이 유나의 부모 사망 보험금을 수령한 직후 출처 불명의 거액의 현금이 그들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된 사실을 밝혀냈다. 그 돈 역시 그림자팀이 관리하는 유령 회사 중 하나에서 나온 것이었다. 최태석은 유나의 친척에게 돈을 쥐어주고 그들의 입을 막고 아이를 내쫓도록 사주했던 것이다. 워룸의 화이트보드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정보들로 채워져 갔다. 각각의 증거들은 따로 떼어놓고 보면 결정적이지 않은 정황 증거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훈과 그의 팀이 그것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엮어내자 최태석이라는 범인을 가리키는 거대한 화살표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이 모든 치열한 싸움의 한복판에서 지훈은 유나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려 애썼다. 그는 아무리 늦게 워룸에서 돌아와도 잠든 유나의 방에 들러 아이의 얼굴을 보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주말에는 회사 일은 잠시 잊고 아이와 함께 공원에 가거나 동물원에 갔다. 어느 주말 오후 그는 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몇 번을 넘어지면서도 울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아이의 모습이 대견했다. 아빠, 나 이제 혼자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나가 외쳤다. 지우는 자전거 뒤를 잡고 있는 척하며 살며시 손을 놓았다. 유나는 비틀거리면서도 스스로 페달을 밟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아이는 혼자 힘으로 균형을 잡고 세상으로 나아갔다. 그 모습을 보며 지우는 환하게 웃었다. 그때 유나가 무언가를 본 듯 갑자기 자전거를 멈추고 한쪽을 빤히 쳐다보았다. 유나야, 왜 그래? 저 아저씨 무서워요. 유나가 작게 속삭이며 지훈의 뒤로 숨었다. 지훈의 시선이 유나가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며 이쪽을 훔쳐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평범한 행사액이었지만 지훈의 예리한 눈은 그의 옷깃에 가려진 작은 흉터와 무심한 듯하면서도 모든 것을 관찰하는 직업적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최태석의 그림자였다. 그들이 유나의 존재를 눈치채고 감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훈의 온몸에 찬 기운이 흘렀다. 그는 유나를 자신의 등 뒤로 완전히 숨기며 아무렇지 않은 척 남자를 마주보았다. 남자는 지훈의 시선을 느끼자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지훈은 워룸에서 긴급파 회의를 소집했다. 최태석이 유나를 알았다. 이제 시간이 없어. 놈이 윤에게 손을 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놈의 목에 칼을 꽂아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물은 거의 다 짜였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그물을 던져 거대한 짐승을 포획하는 일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결정적인 한 방, 즉 스모킹 건이 부족했다. 최태석이 직접적으로 살인을 지시했다는 것을 입증할 빼도 박도 못할 증거 말이다.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그들은 더욱 위험한 곳으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미라지코프의 회장실. 최태석은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특수 정보팀. 그림자가 방금 전송해 온 것이었다. 공원에서 강지훈과 함께 있는 작은 여자아이의 사진. 그 아래에는 아이의 신상 정보가 간략하게 적혀 있었다. 이름 안유나, 만 6세, 현 거주지 강지훈 회장 자택, 특이사항 9 안민준 박사의 딸. 안민준 박사의 딸. 그 5글자가 최태석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지난 몇 주간 그를 괴롭혔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이 작은 아이의 존재로 인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강지훈, 이노바테크, 신기에 가까웠던 시장 방어, 그리고 안민준의 딸. 그래서였나? 그래서 그놈이 최태석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말도 안 되는 가설이 피어올랐다.
안민준의 천재성이 저 작은 딸에게 유전된 것은 아닐까? 강지훈이 시장에서 보여주었던 경이로운 예측력의 원천이 바로 저 아이였던 것은 아닐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직접 경험했다. 강지훈의 박력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었다. 어쩌면 저 아이가 안민준이 완성하지 못했던 카산드라,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설령 그것이 아니더라도 문제는 심각했다. 안민준의 딸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하필이면 강지훈의 손에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아이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무슨 말을 남겼을지도 모른다. 강지훈이 아이를 이용해 자신을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동시에 그동안 그를 옥죄어 오던 압박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느껴졌다. 금융감독원의 감사 실패, 주주들을 선동하려던 계획의 무산, 그리고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보이지 않는 시선들. 강지훈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자신을 향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저 아이가 있었다. 최태석은 궁지에 몰린 짐승이었다. 그의 오만한 자존심은 이미 상처 입을 대로 상처 입었고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해왔다. 공포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가장 원초적이고 폭력적인 본능을 깨웠다. 없애야 한다. 그는 결심했다. 안민준의 마지막 흔적. 저 아이를 자신의 손에 넣어야만 했다. 아이가 정말로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면 그것을 빼앗으면 되고 아니라면 강지훈을 협박할 최고의 카드가 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범죄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마지막 증인을 제거해야만 했다. 박전무, 그림자, 팀리더, 당장 내 방으로 들여보내. 최태석의 목소리는 감정이 제거된 기계처럼 차가웠다. 잠시 후 검은 양복을 입은 흉터 자국이 있는 남자가 소리 없이 그의 앞에 섰다. 지난번 공원에서 지훈이 목격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강지훈이 데리고 있는 여자아이를 데려온다. 최태석이 짧게 명령했다.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는다. 강지훈의 집은 요새나 마찬가지일 테니. 아이가 밖으로 나올 때를 노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일 밤까지 내 눈앞에 데려다 놔. 단, 아이 몸에 상처 하나 입히지 마. 아직은 쓸모가 있는 아이다. 알겠습니다. 남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숙인 뒤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최태석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탐욕과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의 마지막 발악은 사냥꾼에게 자신의 목을 드러내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요새가 되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24시간 풀가동되었고 전문 경호 인력들이 건물 안팎에 그림자처럼 배치되었다. 지훈은 유나의 모든 외부 활동을 금지시켰다. 아이가 좋아하던 공원 산책도, 주말의 동물원 나들이도 모두 중단되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유나는 다시 예전처럼 말이 없어졌다. 아이는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작은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그 모습을 보는 지훈의 마음은 칼로 베는 듯 아팠다. 아이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려 했지만 그 울타리가 아이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유나야, 조금만 참아줘. 아빠가 아주 나쁜 사람을 잡아야 해서 그래. 그 사람만 잡으면 다시 예전처럼 매일매일 밖에 나가서 놀 수 있어. 그가 아이를 끌어안고 설명했지만 6살 아이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아이는 그저 그의 품에 안겨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워룸의 수사는 마지막 고개를 넘고 있었다. 최태석을 엮어 넣을 정황 증거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 박철중 변호사의 말대로 스모킹 건이 부족했다. 최태석이 직접적으로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것을 입증할
법정에서 그 어떤 변호사도 뒤집을 수 없는 명백한 증거. 최태석의 개인 서버나 PC를 해킹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리적으로 만기 분리되어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보안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헤르메스가 고개를 저었다. 돈의 흐름도 유령 회사를 여러 단계 거치면서 세탁되어 최종적으로 최태석에게 연결되는 고리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김비서 역시 한숨을 쉬었다. 그물은 완성되었지만 그물의 한가운데가 비어 있었다. 이대로는 최태석이 꼬리 자르기를 하며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았다. 그림자 팀 리더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발뺌하면 그만이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최태석이 유나의 존재를 안 이상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올지 알 수 없었다. 지우는 초조해졌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벽에는 온갖 증거 자료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그는 안민준 박사의 사진을 쳐다보았다. 박사님, 대체 어디에 마지막 열쇠를 숨겨두신 겁니까? 당신처럼 치밀한 분이 이대로 허무하게 당하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그는 안민준 박사가 최태석의 배신을 예감하고 분명 자신과 딸을 지키기 위한 보험을 들어두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서재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캐리어에 닿았다. 유나가 처음 이 집에 오던 날. 비에 흠뻑 젖은 채 꼭 끌어안고 있던 바로 그 낡은 캐리어였다. 그 안에는 낡은 옷 몇 벌과 달아빠진 그림책 한 권, 그리고 솜이 다 빠져나간 곰 인형 하나가 들어 있었다. 지우는 그동안 윤에게 새롭고 좋은 것들만 사주느라 정작 아이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을지도 모르는 그 물건들을 잊고 있었다. 그는 홀린 듯 캐리어로 다가가 그 안에 있던 곰 인형을 꺼내 들었다. 한쪽 눈이 떨어져 나가고 귀는 해져 있었다. 유나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인형을 안고 잠들었을지 짐작이 갔다. 그는 인형을 가만히 만져보았다. 그러다 문득 인형의 등 쪽에서 딱딱하고 이질적인 무언가가 만져졌다. 지훈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인형의 등 쪽 실밥을 뜯어냈다. 낡은 손뭉치 사이로. 비닐에 여러 겹 쌓인 아주 작은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엄지손톱만 한 크기의 마이크로 SD 카드였다. 안민준 박사는 자신의 마지막 증거를 최태석이 결코 찾아낼 수 없는, 하지만 딸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 속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이모 부부가 아이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 이 낡은 곰 인형만큼은 쓸모없다 생각하여 버려두었던 덕분에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SD카드를 노트북에 삽입했다. 복잡한 암호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안민준 박사라면 딸과 관련된 무언가를 암호로 설정했을 터. 그는 유나의 생년월일, 어머니의 이름,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는 문득 유나가 잠들기 전에 늘 흥얼거리던 이상한 멜로디를 떠올렸다. 아빠가 불러주던 자장가라고 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멜로디의 게이름을 알파벳으로 변환하여 입력해 보았다. CIGFED! 엔터 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 떠있던 암호창이 사라지면서 수많은 파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최태석과 나누었던 모든 대화의 녹음 파일, 카산드라의 원본 설계도, 최태석이 시장 조작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 그리고 안민준 박사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남긴 영상 유언까지. 최태석, 만약 네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너는 이미 끝났다. 영상 속 안민준 박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지우는 전율했다. 이것은 스모킹 건을 넘어 최태석의 심장을 터뜨려버릴 핵폭탄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윙! 펜트하우스 전체에 날카로운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지훈의 개인 휴대폰으로 경호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회장님 외부 침입입니다.
지하 전기실에 방화를 일으켜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비상계단을 통해 침투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목표는 유나 아가씨입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났다. 지우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손에 쥔 동시에 적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노트북에서 SD 카드를 뽑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의 눈에서 분노와 결의가 불타올랐다. 유나는 내가 지킨다. 너희는 침투조를 막아. 그는 서재의 비밀 벽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둔 호신용 무기들이 있었다. 그는 가장 손에 익은 것을 집어들고 유나가 잠들어 있는 침실을 향해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렸다. 궁지에 몰린 짐승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것이다. 날카로운 경보음이 고요한 밤의 장막을 찢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설계된 현대 기술의 집약체이자 철옹성이었다. 최태석의 그림자팀은 자신들이 호랑이의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하 전기실에 불을 질러 소방 시스템을 교란하고 비상계단을 통해 침투한다는 계획은 교과서적이었지만 그들의 상대는 강지훈이었다. 그는 이미 공원에서 감시를 눈치챈 순간부터 최악의 시나리오, 즉 직접적인 물리적 침투를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다. 헤르메스, 플랜 B를 가동해! 침입이 감지된 순간 지우는 보안팀장에게 짧게 명령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덫으로 변모했다. 그림자팀이 비상계단을 통해 펜트하우스 현관에 도달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육중한 강철 셔터였다. 동시에 그들이 지나온 모든 복도와 비상구는 역으로 봉쇄되었다. 그들은 완벽한 도관에 든 쥐가 되었다. 천장의 스프링클러에서는 물 대신 인체에 무해하지만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게 만드는 최신 수면가스가 분사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리더, 흉터가 있는 남자는 달랐다. 그는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동물적인 직감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함정을 눈치채자마자 팀원들을 버리고 유일하게 봉쇄되지 않은 루트, 즉 건물 외벽의 작업용 곤돌라를 이용해 펜트하우스의 테라스로 접근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안유나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한편 지우는 유나의 방으로 달려갔다. 경보음과 소란에 잠이 깬 유나는 침대 구석에서 공포에 질린 채 떨고 있었다. 유나야, 괜찮아. 아빠랑 숨바꼭질하는 거야. 지우는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고 서재 뒤에 숨겨진 패닝룸으로 향했다. 패닝룸의 두꺼운 강철 문만 닫으면 이 모든 상황은 끝이었다. 하지만 그가 거실을 가로지르는 순간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테라스의 강화 유리가 박살나며 검은 그림자가 안으로 굴러 들어왔다. 흉터의 남자였다. 그의 눈은 오직 지훈의 품에 안긴 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를 넘겨. 그럼 목숨은 살려주지.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위협하며 다가왔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 아이 손가락 하나 건드릴 수 없을 거다. 지훈은 유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대치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호신용 3단봉이 들려 있었다.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달려들었다. 그는 특수 훈련을 받은 전문가였다. 책상 물림인 CEO 따위는 단 몇 초 안에 제압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강지훈을 얕보았다. 지훈은 싸움의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뛰어난 전략가였다. 그는 힘으로 맞서는 대신 자신의 가장 익숙한 공간을 무기로 활용했다. 남자가 주먹을 날리는 순간 지훈은 몸을 피하는 대신 거실의 스마트 컨트롤러를 눌렀다. 블라인드, 내려. 그의 음성 명령에 거실의 모든 블라인드가 굉음을 내며 동시에 내려왔다. 순식간에 암흑이 찾아왔고 외부의 불빛에 익숙해져 있던 남자의 시야가 순간적으로 마비되었다. 그 찰나의 순간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남자의 다리를 향해 3단봉을 휘둘렀고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잃었다. 하지만 남자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지훈에게 몸을 날렸고
두 사람은 바닥을 뒹굴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과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집요함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몸싸움에서 밀린 지훈이 위기에 처한 순간 그의 손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TV 리모컨에 닿았다. 그는 모든 힘을 다해 리모컨의 볼륨 버튼을 최대로 올렸다. 순간 거실의 최고급 서라운드 시스템에서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이 터져 나왔다. 특수 훈련을 받으며 청각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남자에게 그 소음은 뇌를 파고드는 고문과도 같았다. 남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이 지우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 패닉룸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유나를 안으로 밀어넣고 자신도 몸을 피하며 육중한 강철문을 닫았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모든 위협이 차단되었다. 패닉룸 안에서 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고 있는 유나를 꼭 끌어안았다. 잠시 후 그의 휴대폰으로 김 비서의 보고가 들어왔다. 회장님, 침투조 전원 제압했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박철중 변호사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는 대한민국 경영인 대상을 축하하는 화려한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최태석은 수많은 재계 인사들에게 둘러싸여 축하 인사를 받으며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가 지금쯤 임무를 완수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곧 그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게 될 터였다. 그는 연회장의 중앙 스크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아니, 기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심판이 시작되었다. 연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에서 발송된 긴급 속보 알림이었다. 속보 9, 안민준 박사, 사망 직전 영상 유언 공개. 미라지 코프 최태석 회장이 나를 죽일 것.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최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더니 시상식 영상 대신 한 남자의 얼굴로 가득 찼다. 1년 전에 죽었던 안민준 박사의 얼굴이었다. 제 이름은 안민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저는 미라지 코퍼레이션의 최태석 회장에 의해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 속 안민준 박사는 최태석과 함께 진행했던 카산드라 프로젝트의 진실, 최태석이 그것을 시장 조작의 무기로 사용하려 했던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막으려 하자 최태석이 어떻게 자신을 협박했는지를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가 제시하는 증거자료, 녹음 파일, 이메일 기록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서 그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연 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 속 안민준과 그 아래에서 석상처럼 굳어버린 최태석에게 쏠렸다. 최태석의 오만하던 미소는 사라지고 경악과 공포만이 남았다. 영상의 마지막, 안민준 박사는 자신의 딸 유나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최태석, 당신은 나의 기술을 훔치고 나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당신은 결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지는 못할 거야. 나의 사랑하는 딸이 나의 의지를 이어 이 세상 어딘가에서 진실을 밝혀줄 테니까.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테니까. 영상이 끝나자 연 회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연 회장의 문이 열렸다. 박철중 변호사와 함께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최태석 씨, 박철중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안민준 박사 부부 살인교사, 주가 조작, 납치 미수 및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다가와 최태석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 하는 소리가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정점에 서 있던 남자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신기루처럼 무너져 내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듯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결국 스스로의 목에 가장 단단한 올가미를 채우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강지훈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 천라지망 티엔로 디 왕은 마침내 그를 완벽하게 포획했다. 펜트하우스의 패닉룸. 지우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최태석이 체포되는 생중계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의 품에 안겨있던 유나가 화면 속에서 울고 있는 아빠의 얼굴을 보며 작은 소리로 물었다. 아빠,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지우는 휴대폰을 끄고 유나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마침내 끝났다. 응? 이제 다 끝났어. 유나야,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았어.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고 억울하게 죽어간 한 천재 과학자와 홀로 남겨진 그의 딸을 위한 위로의 눈물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던 서울의 밤은 어느덧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봄의 아침으로 변해 있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하지만 격렬했던 폭풍의 흔적을 씻어내고 새로운 싹을 틔울 자리를 마련해 주기에는 충분했다. 최태석의 왕국. 미라지 코퍼레이션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오너의 범죄 사실이 만천에 공개되자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결국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거대 기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가 남긴 부실한 자네들은 법정 관리하에 뿔뿔이 흩어졌다. 법의 심판은 엄정했다. 최태석은 살인교사, 주가 조작, 납치미수 등 수많은 죄목이 적용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던 그의 모습은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오만한 야심가가 아닌 모든 것을 잃고 껍데기만 남은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유나의 이모 부부 역시 자신들의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강지훈의 법무팀은 그들을 아동학대 및 유기,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그들은 법정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그들이 어린 조카에게 저지른 짓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하늘을 찔렀고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다. 안민준 박사가 남긴 재산은 다시 유나의 이름으로 돌아왔지만 지우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투명하게 관리될 재단에 모든 것을 맡겼다. 아이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강지훈과 유나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가장 큰 변화는 법적으로도 완벽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다. 가정법원의 작은 심리실. 판사 앞에 선 지훈과 유나는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다. 지훈은 평생 수조 원짜리 계약서에 수없이 서명해봤지만 지금처럼 손에 땀이 나는 것은 처음이었다. 안유나 양. 인자한 미소의 여성 판사가 윤에게 물었다. 앞으로 강지훈 씨와 함께 살고 싶나요? 유나 양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주면 된답니다. 유나는 잠시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지훈은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유나는 다시 판사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작지만 누구보다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저는 아빠랑 계속 같이 살고 싶어요.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저를 제일 사랑해 주시거든요. 아이의 순수한 고백에 심리실 안의 모든 어른들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판사는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다는 듯 법봉을 가볍게 두드렸다. 강지훈 씨의 안유나 양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허가합니다. 오늘부터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녀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지우는 유나를 번쩍 안아들었다. 이제 정말로 아빠 딸이네. 강유나. 히히. 아빠. 아빠. 유나는 그의 목을 꼭 끌어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지난 겨울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녹여버리는 봄눈과도 같았다. 얼음 심장을 가진 전략가.
강지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의 하루는 더 이상 죽과 지수와 기업 보고서로 시작되지 않았다. 유나를 깨워 아침밥을 먹이고 서툰 솜씨로 아이의 머리를 묶어 유치원 버스에 태우는 것으로 그의 아침은 시작되었다. 칼 같던 퇴근 시간은 유치원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졌고 주말이면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유나와 함께 조립할 로봇 장난감 상자가 들려 있었다. 차가운 흑백의 미니멀리즘을 자랑하던 그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알록달록한 유나의 그림과 스티커, 인형들로 채워져 생기가 넘쳤다. 거실 한복판에는 거대한 곰인형이 떡하니 자리를 차지했고 최고급 이탈리아산 소파에는 유나가 흘린 과자 부스러기가 군데군데 묻어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어질러진 공간 속에서 난생 처음으로 집이라는 단어가 주는 아늑함과 충만함을 느끼고 있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어느 주말, 지우는 유나의 손을 잡고 부모님의 산소를 찾았다. 안민준 박사와 그의 아내가 나란히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아빠, 엄마, 저 유나예요. 유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껏 접은 색종이 카네이션을 묘비 앞에 놓았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림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그 옆에 새로운 아빠인 강지훈과 유나 자신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지훈은 묘비 앞에 조용히 위스키 한 잔을 올렸다. 안심하십시오. 박사님, 유나는 제가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키고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인류를 위해 만들고자 하셨던 그 위대한 기술. 제가 그 뜻을 이어받아 올바른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하늘에서 편히 지켜봐 주십시오. 그는 더 이상 신을 믿지 않는 냉소적인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자신보다 먼저 떠나간 또 다른 아버지의 숭고한 의지를 이어가야 할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유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며칠 전 새벽이었다. 유나는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다가 테라스에 홀로 서 있는 지훈을 발견했다. 아빠, 안 주무세요. 지훈은 뒤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아이를 이불로 감싸 자신의 품에 안고 의자에 함께 앉았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고 있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긴 잠에서 깨어나고 한강 위로 장엄한 일출이 시작되고 있었다. 수많은 빌딩 숲과 다리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풍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었다. 우와, 예쁘다. 유나가 감탄하며 속삭였다. 그렇지. 지훈이 유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매일 아침 저렇게 새로운 해가 떠 어제가 아무리 힘들고 슬펐어도 아침은 반드시 찾아온단다. 유나의 앞으로의 모든 아침은 저 해처럼 밝고 따뜻할 거야. 아빠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유나는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이는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신을 지켜줄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빠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지우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비 내리던 어두운 골목에서 작은 아이를 만났던 그날 밤. 아이는 그의 인생에 들어온 예측 불가능한 변수이자 가장 큰 위기였다. 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고 공허했던 삶을 구원한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다. 아이는 3초 만에 500만 달러를 벌어다 준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그의 남은 평생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을 안겨주었다. 아바! 응, 우리 딸. 사랑해요. 아바도 사랑해. 유나야. 한강 위로 떠오른 태양이 부녀의 모습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길었던 어둠의 끝을 알리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눈부신 새벽빛이었다.